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저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제주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예, 제주도에 국토교통부 상하 국토교통 인재개발원이 있어요. 예, 인재개발원에서 이틀 동안 국토교통부 직원들 대상에서 실무과정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좀 어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한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5시 이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PPT 화면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썼는데 이런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12월 기초이론과정 5주차 진행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지난주부터 2편 강론에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 관련해서 1절 인플레이션 말씀 다 드렸죠. 그리고 2절 부동산 경기변동이다. 이건 일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반복학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지금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그리고 하강음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자, 다음 용어 정리합시다. 저점에서 저점까지 이처럼 일순환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있죠. 이걸 가려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환 주기다 표현했죠. 줄여서 주기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정점과 저점 사이에 어떤 이 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점과 저점 사이 이 폭, 이를 가리켜서 순환 진폭이다 이야기죠. 줄여서 진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간단히 용어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도 몇 가지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더라.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것은 자, 부동산 경기는요. 경기는 지역별로 또한 유형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설명드렸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유형별로 분화되어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경기도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주기가 길다. 결론은 살리가 잘했지요.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일반 경기의 주순환인 주을라순환과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주기가 길다. 다음 순환 진폭이죠. 순환 진폭도 일반 경기에 비해서 큰 경향이 있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이다. 여기서부터 살펴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는 139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강의 노트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아마 지난주에 제공해드린 강의 노트에 들어있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42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고 따라오셔도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강의 노트는 기본서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서 정리하는 핵심 요약 비법서예요. 그래서 여튼 강의 노트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여러 곳을 만드셔도 합격하면 전혀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PPT를 작성을 했고 이를 통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강의 노트 보시고 따라오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는 42페이지예요. 하다 보시면 양보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도 용어 정리했어요. 이처럼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그리고 하강, 이럴 때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했습니다. 다음, 저점에서 다시 저점이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죠. 저점에서 다시 저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일순환대 소요된 기간이라 해서 순환 주기다라고 표현했어요. 줄여서 주기 이래요. 물론 순환 주기라는 것은 일순환대 소요된 기간이니까 지금 저점에서 저점까지 기간뿐만 아니라
정점에서 다시 정점의 기간도 어때? 순환주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르기 기간을 순환주기다 표현하고, 이것은 순환주기를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과 다시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이 기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은 경기가 어때?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확장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이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은 경기가 어때?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환 주기를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지금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 순환 주기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여기 잘 보세요. 저점을 찍고 서서히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추세선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점으로부터 추세선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다. 이건 경기가 서서히 살아난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우리가 회복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복 시장. 다음 추세선에서 정점이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추세선에서 정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은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우리가 상향 시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보세요. 정점에서 추세선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점에서 추세선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다. 이건 어떤지 그동안 좋았던 경기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후퇴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후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퇴 시장. 다음 보세요. 추세선에서 저점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있다. 이들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우리가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순환 주기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순환 국면에 따라서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만의 고유한 시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게 안정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안정 시장은 순환 국면에 따른 분류는 아니에요. 왜? 아무 때나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환 국면에 따른 분류는 아니지만 부동산만의 고유한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만의 고유한 시장이다라는데, 지금 안정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하향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향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부동산은 그래도 거래가 되더라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바로 실수요자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시장, 바로 안정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되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변동도요. 순환 국면에 따라서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 네 개의 국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안정시장 이거 여기까지 포함해서 5개의 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안정시장에 포함해서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정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해 드렸고요. 자, 다음 간단히 또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저희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자, 순환 국면에 따라서 4개의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개의 국면 뭐가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먼저 회복 시장이 있지요. 다음은 상향 시장, 다음은 후퇴 시장, 다음은 하향 시장이다. 이처럼 4개의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순환 국면에 따른 특징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강의 노트 43페이지에 넣어드린 내용입니다. 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살펴드렸죠. 여기 보세요. 이것은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우리 부동산
경기변동이다.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저점에서 추세선의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바로 그러니까 회복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회복시장에서는 그동안 안 좋았던 경기가 저점을 찍고 서서히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도요. 하락을 멈추고 반전해서 서서히 상승 시기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경기도 저점을 찍고 서서히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 때 멈추고 반전해서 서서히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도 때 한 건 두 건씩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거래 건수도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발생한다면 공실 즉 비어있는 룸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공실률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경기가 살아나니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여기 봅시다. 추세선에서 정점이 이르니까 이 기간이 있네요. 이 기간 우리 뭐라 했습니까? 상향 시장이다 표현했죠. 상향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기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요.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은 하루가 빨리 살려고 하겠지요. 그다음에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하루 늦게 팔고자 한다는 거면서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 하고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이 시기가 뭐냐니까 상향 시장이다. 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향 시장에서는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공실 즉 비용률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서 공실률이 감소해서 공실률은 최저가 되는 시기다. 자, 거래가 활발하니까 비용률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공실률이 최저가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다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해서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요. 정점에서 다시 추세선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우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후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럼 그동안 좋았던 경기가 서서히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도 멈추고 반전해서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경기도 서서히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래 건수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줄어드니까 비어있는 공실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실률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경기 안 좋으니까 건축 신청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봅시다. 추세선에서 저점이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네요. 이 기간은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해서 우리가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향 시장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 그래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 건수 거의 없다는 점.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실률은 증가해서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건축 하시는 것은 감소하겠죠. 감소해서 최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순환 공매도의 특징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 가격, 거래 건수, 공실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다. 이걸 말씀드려요. 그럼 자, 우리가 이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 거래 건수, 공실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이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떠한 국면에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여러분들에서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실률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실률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흔히 공실률이 최대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공실률이 최대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상향시장 생각하게 된 거죠. 아니에요. 공실률이 최대라는 이야기는 비어있는 룸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럼 비용이 아주 많다는 얘기는 거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시기입니까? 하향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실률이 최대인 시기는 하향 시장이 됐고 공실률이 최저란 이야기야. 그럼 공실률이 최저란 이야기는
비어있는 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때문에 거래가 아주 잘 되기 때문이다. 언제입니까? 바로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다 이제 유통시장에서 누구를 중시할 것인가?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출제가 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 화면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그림 그렸는데 먼저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시기는 어때? 경기가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 시기는 어때? 확장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은 대체로 이제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이 포함이 되겠지요. 다음 정점에서 저점인 이 시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수축 국면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튼 수축 국면에는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요. 확장 국면에서는 자, 부동산 가격이 때 상승 시기가 되겠죠. 자, 회복 시장에서는 서서히 상승 시작하고, 다음 상향 시장에서는 유형의 확립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확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때 이처럼 상승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축 국면입니다. 수축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때 하락하는 시기가 되겠죠. 자, 보세요. 후퇴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다음 하향 시장에서는 유형의 공급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장 국면에 접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좀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기대 심리가 있겠지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른다면 살려고 할까요? 팔려고 할까요? 살려고 했지요. 다들 살려고 한다면 거래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되겠지요. 누가 있어야 거래가 된다?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유통시장에서는 누굴 매도자를 더욱더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수축 국면에 접어듭니다. 수축 국면에 접어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기대심리 있겠지요.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기대심리가 있다면 내가 살려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거 팔려고 할까요? 팔려고 하겠죠. 다들 팔려고 한다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누가 있어야 거래되는 겁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된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는 오히려 살려는 사람, 매수자를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향 시장에서는 살려는 사람만 나오면 거래가 되겠죠.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되겠고, 회복 시장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아주 중시한다. 왜? 서로 살려주니까 팔린 사람만 나오면 돼. 거래가 된다. 그래서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후퇴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겠지요. 그리고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유통시장에서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확장 국면입니다. 자, 여기가 과거 시점이에요. 과거 시점은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생각합시다. 확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때 상승한 시기 때문에 자, 이제 과거의 가격보다는 현재의 가격이 때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현지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것인가? 이보다는 높아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될까요? 하한선이 될까요? 하한선이 되겠죠. 왜? 이보다는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확장 국면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때? 하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한선이 된다. 물론 이제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죠.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하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상향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때?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축 국면입니다. 수축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때 하락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것인가? 이보다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이보다 떨어지니까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상한선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상한선이 된다. 물론 후퇴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향시에서는 큰 폭으로 가격이 알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 이도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기준 가격이 된다. 이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건 중요치 않고 과거의 사례 가격이 상한선이 하한선이야.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인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 여기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의 역할을 한다. 다음 수축 국면인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시장에서 누가 중시될 것인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원론적으로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이 내용으로 하나씩 생각해서 문제 풀다고 하면 제한되신 문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이걸로 외워버리셔야 되겠어요. 외울 때는 어떻게 이러신가? 우리가 비법으로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것은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 하강이다. 그리고 반 딱 나누세요. 반 딱 나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수자 매도자가 있어요. 그럼 입에서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저는 매수자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또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입에서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저는 상한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자, 상승 하강이다. 그림 그리시고 자, 그림을 거꾸로 그려버리면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상승 하강이다. 그림 그리시고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매수자, 매도자. 자,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고 오히려 빠른 시간에 지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추세선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그림 그리죠. 그리고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하자. 매수자, 다음 매도자. 오른쪽부터 출발하자.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해서 얼른 그러시고 지문 보자는 이야기예요. 지문에 상향 시장이다. 왜냐하면 상향 시장 여기가 되겠죠. 그럼 유통시장에서는 누굴 중시합니까? 매도자. 과거의 사례가 하한선이 된다. 바로 실수된 이야기예요. 또 하향 시장 넣으면 여기가 되겠죠. 유통시장은 누굴 중시합니까? 매수자. 과거의 사례가 어떤 겁니까? 상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걸 외워놔 버리시면 훨씬 더 실수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잘 보세요. 자, 먼저 유통시장입니다. 자, 유통시장에서는 확장 국면이지요. 확장은 즉, 회복시장, 상향시장. 이때 유통시장에서는 누구를 중시합니까? 바로 매수자, 매도자니까 답은 뭡니까? 매도자가 되겠지요. 다음 수축 국면입니다. 자, 후퇴시장, 하향시장이지요. 이때 유통시장에서는 누굴 중시합니까? 매수자. 다음 과거의 사례 가격이에요. 자, 확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이 된다. 다음 수축 국면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 통해서 잘 이해해 놓으시고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 내용이 여름 교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5번, 6번 내용이었어요. 5번, 6번. 우리 시험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부분을 했죠. 유통시장에서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그랬어요? 그림을 잘 그려졌죠? 그런데 그림을 항상 어떻게 그리자? 상승, 그리고 하강이다. 그래서 반 딱 나누자 그랬어요.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하자. 어떻게? 매수자, 매도자. 오른쪽부터 출발하자. 상한선, 하한선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림을 어떻게 했어요? 상승 하강이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자,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자, 순환 공매에 대한 특징, 자, 이분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다 드렸고, 네, 자, 여러분 기본서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자면요. 자, 133페이지 보세요. 찾으셨나요? 예. 자, 기본서 1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OX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자, 예. 예. 사실은 2번부터 9번까지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1번 지문이 오늘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한 국면이 있다. 맞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순환 국면에 따라서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안정시장을 포함해서 5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된 현상을 말한다. 이 점, 예, 자, 추세선 중심에서 상승, 하강이 반복된 현상을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표현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팽창 국면과, 자, 팽창 국면 나와 있네요. 이때 팽창 국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는 확장 국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확장 국면. 자, 다음. 위축 국면이다. 위축 국면 뭘입니까? 수축 국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즉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큰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유통시장에서 누구를 중시할 것인가? 과거의 사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어때?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번도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저점이 깊고 정점 높다는 얘기 뭡니까? 순환지표 크다. 결론만 잘 이해하자 그랬지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자, 순환 주기, 즉 주기가 길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 그랬지요. 맞습니다. 6번 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자, 봅시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자, 자, 일정한 주기다. 동일한 진폭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주기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진폭이 어때? 동일한 것도 아니냐.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처럼, 예, 자, 저점에서 저점 이런 이 기간이 순환 주기다. 할 수 있겠죠. 매번마다 어떤 순환 주기 기간이 같나요? 아닐 수 있겠죠. 그럼 정점과 저점 사이 폭이 진폭이잖아요. 매번마다 진폭이 같나요?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여기도 잘못됐다. 불규칙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6번은 통째로 잘못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도 선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후행하기도 한다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전체의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 특수분별 부동산 경기의 가중평균치의 성격을 지닙니다. 가중 평균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행한다라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 이건 이런 이야기였죠. 일반 경기가 이러면 부동산 뒤따라간다. 이 통설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앞서서 간다는 이야기. 선행할 수도 있고 평행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역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 보는 게 통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할
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때떠서 독립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7번 지금 다시 봅시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후행하기도 한다. 참 후행한다 보는 게 통설이죠. 그렇지만 선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집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8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니 맞지요? 그 다음 보세요.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서도 유형별로 이 생각이 되겠죠. 자, 보시면 지금 군자의 부동산 시장이다. 그럼 여기 다시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처럼 유형별로 분화되어서 결국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부분 시장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8번 이 집은 뭡니까? 지역별, 유형별로 부동산 경기는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름교재 133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서 133페이지예요. 자, 다음 OS는 9번입니다. 9번. 자, 부동산 경기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근지의 한정의 측정 시 유효하다. 아니죠. 사실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인근 지역의 한정에서 측정한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질문 잘못되어 있네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OS는 살펴드렸고요. 다음은 여름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자면요. 142페이지입니다. 자, 142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예, 142페이지는 OX 지문이 들어있어요. 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 가격. 자, 거래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얘기죠. 자, 지금 잡으세요. 상승 국면이다. 그럼 상승면 당연히 확장 국면이 되겠죠. 그럼 얼른 우리가 그림 그리자는 얘기. 상승 하강이다.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매수자, 매도자, 상한선, 하한선이다. 다음 확장 국면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하한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집어 보세요. 현대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한 나왔죠? 만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2번 보시면 상향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 가격 또 나왔네. 자, 보세요. 이제 상향 시장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한선, 하한선이다. 하한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한선. 뒤집은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우리 항상 이런 점에 그림 그려 했어요. 자, 상승, 하강이다. 그래서 반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상한선, 하한선. 그럼 자, 상향시장 여기니까 당연히 뭡니까? 하한선이다. 할 수 있겠죠. 하한선. 그래서 두시면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잘못되어 있죠.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야 되겠죠. 다음 3번 봅시다.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매수자는 미루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말이 바뀌었죠. 우리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 상향시장은 이 시기가 되겠죠. 이때는 부동산 유형 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럼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니까 살련성은 어때요? 하루가 빨리 살려고 했죠. 그러면 팔련성은 하루가 늦게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거래 상식을 당기라는 건 누굽니까? 살련사람이죠. 매수자. 다음 미루하는 건 누굽니까? 팔련사람 매도자다. 그래서 말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3번 X. 다음 4번 봅시다. 후퇴 국면은 매수자 중시되고, 자, 후퇴 국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굽니까? 매수자가 중시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후퇴시장에서 과거의 사례가 뭡니까?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상한. 그래서 4번도 뒷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다음 5번 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 후퇴 국면에서 중개활동은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하게 된다. 자, 후퇴시장 여기네요. 이때는 유통시장에서 누굴 중시합니까? 매수자를 중시하겠죠? 매수자를 중시한다. 따라서 5번도 말이 바뀌었어요. 자,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한다. 잘못되어 있죠? 매도자보다 매수자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바뀌었네요. X. 다음 6번 봅시다. 자, 후퇴 국면은 하향시장 국면의 다음에 오는 국면으로 경기 저점까지 바로 하강하는 국면을 말한다. 이처럼 경기 저점까지 바로 하강한다. 이 시기는 어디가 됩니까? 하향 시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향시장은 후퇴시장 다음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도 말이 바뀌었죠. 앞지문. 자, 후퇴 국면이란 하향시장 국면에 여기 말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죠. 하향시장이란 자, 후퇴 국면 다음에 오는 국면으로 경기 저점까지 바로 하강 국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다음 7번 봅시다.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하향시장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근데 과거의 사례가 어떤 역할입니까? 당연히 상한선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OS팀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제 순환 국면에 따라서 유통시장에서 누구를 중시하느냐? 과거의 사례가 어떤 역할이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이루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만 비법을 통해서 잘 이루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때? 우리는 상승 하강이다. 그림을 이렇게 잘했어요. 거꾸로 그리면 머리에 도달했죠? 상승 하강이다. 그리고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매수자, 매도자. 오른쪽부터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보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X 문제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다 넣어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가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가격이 어때?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자, 우리 이런 예를 들자. 투기 이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또 인플레 이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다. 이 어떤 단순 지표에만 의존하다 보면 경기를 측정해서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 단순 지표가 아닌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죠. 좀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량, 다음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가격 변동지표, 이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건축량에도요,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 건축 착공량, 건축 완공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허가 받죠? 착공이 들어가겠죠? 완공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물량이 나오니까 당연히 건축량은 공급 지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있는 부동산 거래량은 수요 관련된 지표가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부동산 거래량은 수요 관련된 지표고, 건축량은 공급 관련된 지표라서 수요, 공급 관련돼서 이 두 가지를 때 우리가 부동산 경기 측정의 주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는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일단 건축량,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 이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하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이외에도 공과 공실 유리한지, 택지 분양 실적, 미분양 재고량, 주택 금융 상태, 이들 고려해서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질문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착공량, 부동산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어때? 맞는 질문이죠.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기 변동 측정 지표 이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는 단순 지표가 아닌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종합적 측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건축량, 다음은 부동산 거래량, 다음은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여러분 교재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자,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네, 137페이지예요. 찾으셨나요? 예. 자, 137페이지. 하다 보시면 OX 지문이 들어있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지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이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 건축 착공량. 다음 부동산 거래량.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2번은 올바른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OX 문제 이분도 다 풀어드렸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절. 자, 부동산 경기 변동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자, 3절은 이제, 강의노트 43페이지 맨 하단에 나온 내용이 되는데, 이제, 에티켓의 거미집 이론이다라는 게 있어요. 거미집 이론이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거미집 이론이다. 이런, 에티켓은 학자 당초에는 논문 형태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응용한다. 사실 에티켓은 당초에 이제 농산물 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응용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 에티켓의 학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은, 자, 공급의 시차를 이용하여, 결국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사실, 어떤 에티켓은 농산물 대사했죠? 뭐,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럼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의 가격 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지금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 이어서 몇 가지 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인데 먼저 수요는 가격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급은 시차가 있죠. 한결 늦게 반응한다. 이것은 가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의 가격 결정을 설명 모형이 바로 거미집 이론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공급의 시차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동태 이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경제학에서는 정태 이론이라는 게 있고 동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태 이론은 수요 모두가 가격에 즉각적 반응한다. 이 같은 가정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게 정태 이론. 다음 시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가정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게 동태 이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거미 이론은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가정이죠. 그래서 정태 이론입니까? 동태 이론입니까? 동태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의 가격 결정을 설명하는 동태 이론이다. 그래서 동태 이론의 한 이해가 되는 게 바로 거미집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분도 조금 오래했지만 출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정태 이론입니까? 동태 이론입니까? 동태 이론이다. 예, 벌써 생각납니다. 동태탕 엄청 맛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썩은 동태 같은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동태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농산물은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니까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에티켓은 농산물 대상으로서 논문 형태로 발표했던 거였죠. 그러면 부동산도요. 착공서 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착공서 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당연히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에도 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농산물이나 부동산처럼
공급의 시차가 존전상품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거미집 이론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가정은 그 중에 우리 입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급은 한시간 늦게 반응한다. 내일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인데, 자, 몇 회 됐습니다. 몇 회 전에, 이 무렵입니다. 근데, 자, 대관령이 한파가 너무너무 몰아쳐가지고 배추가 추락 안 됩니다. 배추가 추락돼서 배추값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제 살고 있는 동네 이마트에서요. 실제로 배추 한 폭에 3만 원 했습니다. 3만 원.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한 폭에 3만 원 하면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안 사죠? 예, 역시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 드릴 때는 원하는 답으로 해 주셔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안 산다, 안 산다. 보세요. 예, 자, 지금 수요는요. 가격에 즉각 반응했죠? 그럼 배추 농사 짓는 농부들은 제가 내년에 배추 농사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다음 기회에 물량을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급은 한 년 늦게 반응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한 년 늦게 반응한다. 내일 가정하고 있다서 얘들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 배추가 워낙 비싸니까 배추 못 사겠죠. 그래서 배추 없이 간장에다가 밥만 먹었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이것은 가정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수요나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급은 한 시간 늦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현재의 공급이나 공급량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 한 시간 늦게니까 다음 기회에 공급이나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 이 부분도 뭐 이랬지만 이 내용은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나 공급은 한 시간 늦게 반응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서 현재의 수요나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공급이나 공급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의 가격에서는 다음 기회에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거미지에서는 먼저 가정을 잘 이해하시겠죠? 보세요. 가격 변화에 즉각적으로 변동한다. 이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가 되겠죠. 수요는 가격 변화에 즉각적으로 변동한다. 그렇지만 한 시간 늦게 변동하는 뭡니까?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정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거미 이론의 유형부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